안녕하세요. 오늘 저 김연경 작가의 데뷔 10주년 기념 북토크에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저 김연경 작가를 원래 알고 있었던 분 혹시 계세요? 네, 별로 없으시죠? 사실 제가 그렇게 막 엄청 유명하고 성공한 작가는 사실 아직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유명하고 엄청 대성공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0년째 지금 이렇게 8권의 책을 출간을 하고 꾸준히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또 여러분들한테 어떤 영감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해봤어요. 우선 그냥 오늘은 제가 쭉 이제 제가 어떻게 작가로 데뷔하고 작가로 활동해 왔는지,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어떤 작품들을 출간을 했고 그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편하게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리고 소개하고,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하신 점이나 그런 게 있으면 같이 얘기 나눠보는 그런 편한 자리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제 작가로 산다 그러면 언제부터 작가 하고 싶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질문을 들으면은 사실 언제부터 작가를 하고 싶었는지 사실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당연히 작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책 읽는 거를 너무 좋아했고 그냥 항상 책만 읽었어요. 부모님들이 걱정할 정도로 나가서 놀지를 않고 너무 책만 읽으니까. 그리고 또 책을 읽다 보면은 사람이 또 쓰게 되어 있어요. 쓰고 글 쓰고 그림 그리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 좋아했고, 그림도 좋아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만화가가 이제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도 저만 해도 사실 보기보다 옛날 사람이라 저희가 어렸을 때는 만화가 한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좀 좋은 직업이 아니었어요. 요즘이랑은 달라서 만화를 좀 약간 불량 문화로 생각을 하고, 멀쩡한 애가 만화가 된다고 그러면은 뭐지? 이런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 다 좀 열린 마음을 갖고 계셔서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선생님들이 걱정하셨어요. 얘 만화가 된다고 그러는데 괜찮냐고 뭐 그랬는데도.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엄마를 이제 좀 닮은 건데, 엄마가 국문과 나오고 국어 선생님이셨고 또 시인이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소설가도 되고 싶은 꿈이 있었대요. 엄마가 소설을 쓰고 싶긴 한데 우리 엄마는 좀 이렇게 되게 감성적인 분인데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엉덩이가 무겁지 못했다고 본인 말로는 소설은 굉장히 엉덩이가 무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오히려 못 이룬 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많이 지지해 주시고, 그래서 작가의 꿈을 쭉 키워오다가 엄마도 국문과 나왔고 그럼 나도 국문과나 문창과를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엄마 말로는 오히려 본인이 경험자다 보니까 국문과 꼭 갈 필요 없다. 이게 무슨 글 쓰는 스킬 같은 거는 혼자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거고, 그거보다는 네가 다양한 경험을 하고 네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오히려 국문과나 문창과로 가면 본인 이제 의견에는 너무 이제 좀 시야가 좁아질 수 있으니까 굳이 국문과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도 이제, 그리고 저는 이제 공부를 하는 것도 물론 뭐 학교 공부가 좋다고 했다면 거짓말이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긴 하지만 워낙에 이제 세상에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책 읽고 공부하는 것도 사실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이제 전공을 선택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죠. 대학을 가려고 보니까 만화가 작가는 하고 싶기는 한데, 솔직히 당장 그거 시작하면은 이게 안정적으로 생계가 유지될까 현실적인 걱정도 되고, 그래서 뭐 꼭 그거를 전공할 필요 없다고도 하고 하니까 무슨 직업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저도 이제 결국엔 사범대를 갔거든요. 제가 역사교육과 나왔는데 역사를 워낙 좋아했어요. 인간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진짜 취미로 역사 공부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또 말을 잘해요. 워낙에 이게 타고 나은 거라서 어렸을 때부터 말을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사주에도 심지어 말 잘한다고 나오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역사 공부해가지고 이제 교사로 이제 학생들 가르치면서 그럼 이제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으니까 이제 작가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해서 역사교육과에 갔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재미있었고
그러면 이제 일단 교사를 하면서 작가 준비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교생 실습을 나가보고 아, 교사는 나랑 안 맞는다라는 거를 이제 좀 많이 느꼈어요. 이유가 저는 사실 가르치는 건 되게 좋아해요. 지금도 이제 뭐 강사로 일을 하고 있고 가끔 기간제로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뭐랄까 이게 티칭만 갖고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여기도 교사분들, 교사 출신 분들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애들을 케어링을 해야지 되는데 제가 굉장히 내향적인 성격이기도 하고 사람 많은 거랑 이렇게 정해져 있는 스케줄을 좀 제가 잘 못 견디는 성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저는 아무 문제 없는 모범생이었는데 항상 되게 아팠거든요. 그냥 사람들이랑 많은 데서 그렇게 부대끼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기가 빨리는 일이어서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는 그냥 뭐 당연히 다녀야 되는 거니까 학교 안 다닐 수 없잖아요. 그냥 나는 맨날 아픈가 보다.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러고 살다가 대학생이 되니까 좀 안 아팠어요. 왜냐하면 대학교는 좀 자유롭잖아요. 그렇게 학생들이 많이 막 이렇게 정해져 있는 스케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학교에 다시 갔는데 제가 심지어 교사로 간 거잖아요. 이제 학생으로 간 게 아니고. 근데 학교에 가는 순간 다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성격이 유별나요, 사실. 저의 성격이 유별난 게 저의 작품 세계랑 굉장히 관련이 깊은데 그래서 아무튼 그때 이건 아니다. 나는 선생님이 되면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것 같다. 아무리 좋은 직업이라고 해도. 해서 그때 이제 깨끗이 포기하고 이제 임용고시 이런 것도 안 보기로 하고 용기 있게 바로 작가를 해보자. 약간 방송 작가 이런 쪽도 생각을 해보긴 했어요.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방송 작가 아카데미도 다녀보고 이랬는데 역시 그것도 너무나 이게 사람이랑 부대껴야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방송 작가는 작가라기보다는 이제 방송 스태프로서 먼저 이제 단련돼야 되는 직업이라 이것도 아니다. 그리고 사실은 방송 작가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었거든요. 약간 피해간 거죠.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래저래 아니니까 그냥 맨 땅에 헤딩을 해보자.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래 만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이것도 진짜로 만화가를 준비해 보니까 저는 제가 그림을 잘 그린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하려고 보니까 만화가 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이 또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지만 그림 잘 못 그리는 만화가도 있기는 한데 좀 정말 많더라고요. 그쵸? 네.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맞아요. 그리고 그림이 아무리 예뻐도 재미없으면 잘 안 되는데 그림 안 예뻐도 재밌으면 다 읽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제 기준에 그림을 제가 너무 또 좋아하다 보니까 그림 못 그리는 만화가가 되긴 또 싫은 거야, 내가. 그래서 그것도 포기하자. 제가 좀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가지고 소설을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 데뷔작이 이제 이 신데렐라를 위하여라는 책인데 제가 이제 쓴 책들을 쭉 가지고 왔거든요. 이 책이 이제 출간 연도가 그러니까 제가 올해 10년째니까 2012년이고요. 이게 첫 번째 권이고요. 이게 완결까지 이게 4권짜리예요. 지금 이게 4권이 쭈루룩 여기 다 있거든요. 한 권당 페이지가 500페이지가 넘어요. 그러면은 2500페이지짜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껍게 이게 너무 권수가 또 많으면 안 되니까 최대한 줄여서 진짜 인간적으로 한 손에 들 수 있을 만큼 편집을 해서 이게 4권이지 사실상 일반적인 책으로 7, 8권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인 작가가 데뷔를 하는데 2500페이지짜리로 소설로 데뷔를 했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좀 전무후무한 일을 한 거예요. 잘했다는 건 아닌데 아니 무슨 소설을 저렇게 길게 썼어? 라고 하면은 연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20대 내내 고찰을 한 내용을 소설로 쓴 책이에요. 이제 보통 20대 때 제일 관심 많은 게 연애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게 너무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왜 다들 사랑 타령하고 연애 타령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의 이제 정체성이 연애에 대한 욕구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약간 그 무성애자라고 하거든요. 에이섹슈얼이라고 해서 그 성애에 대한 욕구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하죠. 왜냐하면 이 사회의 틀이 나이 먹으면 당연히 연애하고 결혼하고 이제 남녀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저는 성격이 남들이 다 해도 제가 납득이 가지 않으면은 해야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실제로 옆에서 봤을 때도 아니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너는 쟤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그냥 연애를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적당한 사람 그냥 찾은 거잖아. 심지어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얘 때문에 조가 죽겠다고 울고불고 난리치다가 갑자기 다른 애가 고백하니까 또 조가 죽겠다고 얘랑 사겨. 그게 무슨 사랑이야. 그리고 내가 봤을 땐 심지어 얘는 연애하고 싶지도 않아. 보면 보여. 근데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해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잘 안 돼. 뭐 하는 짓이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애란 무엇인가를 20대 내내 하지는 않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납득이 안 가니까 저는 욕구도 없고. 그거를 탐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게 사실 뭐 사회학적으로 뭐 인류학적으로 설명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또 연애랑 사랑은 다르잖아요. 연애한다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한다고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 그런 종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연애를 보면은 뭐 그게 일단은 생물학적인 건 당연히 있고 생물학적으로 이제 이성 간에 뭐 동성 간일 수도 있지만 그 성적인 끌림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사회적인 의미가 있죠. 사회적으로 연애가 당연시되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연애 욕구를 느끼지만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는 또 그렇지 않아요. 뭐 심리학적인 것도 당연히 있고 심리학을 또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왜냐 우리는 누구나 사랑이 사랑은 누구나 필요해요. 연애가 누구나 필요한 건 아니지만 사람이 사랑을 받아야 사는 건 맞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랑은 우리가 아주 아기 때 엄마가 줬던 완전히 무조건적인 사랑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거를 항상 그리워하는데 사실은 엄마는 또 우리가 조금만 나이가 들어도 엄마들이 그런 사랑을 잘 안 해주거든요. 잘해야지 사랑해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게 그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군가 대신 해줄 사람을 찾다 보니까 이제 연인 간의 그런 정서적인 욕구를 채워주길 바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층적인 의미가 있는데 각자 이제 뭐에 중점을 두는가도 다르고, 그것도 본인들이 잘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사랑의 정의가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서 자기도 자기를 잘 모르고 연애를 하다 보니까 온갖 오해가 생겨가지고 사랑이네 아니네 어떻게 사랑이 그러니 하고 이제 난리를 치면서 이제 진정한 이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뭐 분석하자면은 사회과학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도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소설로 표현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 이게 여러 가지 관점을 보여줘야 되니까 이게 그래서 이 내용이 그냥 정말 사랑 얘기예요. 연애 얘기 한 20, 30대의 사랑 이야기인데 한 커플이 뭐 이렇게 가족 뭐 친구 이렇게 해서 커플이 한 대여섯 커플이 나와서 각자의 이제 기준을 가지고 연애를 하면서 부딪히고 깨지고 하면서 이제 사랑과 인생을 찾아간다는 이야기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방대한 구상이었는데 이거를 제가 쓰는데 한 6년 정도 걸렸고 물론 중간에 쉬는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제가 지금 이 소설을 보면은 제가 처음에 구상했던 거를 어쨌든 제가 끝까지 다 풀어냈어요. 이게 질이 멸렬해지거나 뭐 아니면 중간에 흐지부지 되지 않고 끝까지 다 풀어냈고 지금 읽어보면은 정말 너무 부족한 것도 많고 참 치기 어려서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다 젊을 때 그런 게 있잖아요. 한번 진짜 뭣도 모르니까 그냥 열정을 불태워 본 거지. 다시 쓰라 그러면 못 쓰겠어, 나. 이게 보면은,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나 지금은 이제 경험이 오히려 쌓이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하지도 못하겠고, 그리고 이게 너무 좀 부끄러우면서도 약간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것도 썼는데, 다른 거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경험들이 저는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젊었을 때 생각하면은 너무 부족하지만 나 다시 하라 그러면 저렇게 못한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겪어왔기 때문에 내가 그 이후에 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다 라고 생각되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쓰게 된 것도 처음에는 이런 거를 뭐 어떻게 쓰겠어요. 제가 사실은 작가로 데뷔를 할 거면은 보통은 이제 공모전에 당선이 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오히려 뭐 공모전이라든가 이런 그런 정식적인 루트 말고도 많은 루트가 있어서 그거에만 매달리지 않는데 이게 나올 시절에는 왜냐면 2000년대 중반부터 제가 이걸 썼으니까 그때만 해도 약간 그런 작가 면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공모전을 알아보니까 분량이 너무 적은 거예요. 보통 한 권 또 이렇게 얇은 한 권 분량으로 이제 그거를 봤는데 제가 나는 훨씬 더 길게 쓰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가 진짜 성격이 그래요.
나는 남들의 기준에 맞추지 않을 거야. 뭐 공부 좀 필요 없어. 미쳤죠. 그러니까 정말 어려서 그랬던 것 같은데 난 내가 일단 마음대로 써볼게. 그러고서는 제가 이거를 제 개인 블로그에 연재를 시작했어요. 그냥 개인 블로그예요. 뭐 무슨 그런 소설 쓰는 사이트도 아니고 그냥 썼어요. 일단은 써보자. 뭐 아는 사람이라도 보겠지라고 생각하고 썼는데 막 연재를 하다 보니까 누가 모르는 사람 블로그에 와서 소설을 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창 쓰고 있었는데 그때 뭐 이제 대학교 졸업했으니까 놀 수는 없으니까 뭐 이제 학원에서 알바 같은 거 하면서 강사로 신나게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예요. 모 출판사에서. 꽤 큰 출판사였어요. 이름 들으면 알만한 지금도. 그래가지고 이 소설의 판권을 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판권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를 가지고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권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책을 이제 출판을 해주겠다는 아니고 뭐 완결된 것도 아니니까 판권을 사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이제 그때 엄청 고무가 됐죠. 이거 판권을 제의를 받다니.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진짜 돈 100만 원이라도 받고 그걸 팔았어야지 되는데 또 그 어린 나이에 그럼 출판도 해주시나요? 이랬더니 그건 잘 모르겠대. 그래서 그 사람들도 알았던 거죠. 출판할 만한 책은 아니라는 거를. 그래서 종이책으로 나올 만한 이제 분량이나 그런 것들이 시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됐어요. 전 출판부터 알아볼래요. 이러고서 이제 거절을 하고서는 왔어요. 그리고 신나게 썼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을 겪게 되는데 이 소설 시작한 거는 2005년부터 이제 제가 집필을 시작을 했는데 2004년부터였구나.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저를 항상 이제 가장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제가 쓴 글 다 읽어봐 주시고 코멘트 해주시고 했던 엄마가 갑자기 이제 아프신 게 발견이 돼가지고 암이셨는데 발견했을 때 이미 너무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모든 일을 다 그만두고 누군가 간병을 해야 되니까 이제 투병을 하려면은 동생 학생이었고 뭐 아빠 직장 다니고 이러니까 제가 다 그만두고 엄마 옆에서 간병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엄마가 1년 반을 투병을 하시고 2006년 12월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서 제가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이 소설 이제 결말을 얘기해줬어. 아무래도 못 보실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걔 이렇게 돼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제 엄마 돌아가시고 정리 이제 하고 저는 이제 동생 이제 학생이었으니까 제가 뒷바라지 하러 이제 서울로 오고 아빠 지방에 계시고 이랬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제 2년이 그냥 지나간 거죠.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제가 이거를 다시 써야 되겠다. 이거를 이제 뒤에를 다시 쓰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보낸 세월이 정말 그냥 알바하고 동생 뒷바라지 하면서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아빠 챙기면서 이렇게 이거를 준비를 하던 세월이 한 3, 4년 정도 되는데 그때가 제 인생에 제일 힘들었을 때였죠. 제일 암흑기였는데 그때 많이 성장했던 것 같고 제가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 메마른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메말랐어요. 네, 별명이 로봇인데 그래도 그 경험에 그 시간에 많이 제가 정말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알게 되고 저 자신도 성장을 하고 그런 시간이었고 어쨌든 책이 이제 완성이 된 거야.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 방대한 분량을 내가 다 완결을 냈어. 그럼 책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때 뭐 판권 뭐 이랬던데도 다 이제 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 원고를 가지고 출판사들한테 이제 컨택을 했는데 누가 내줘요. 그렇잖아요. 신인인데 이 분량을 내달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 앞에 몇 장 읽고서는 미쳤나 이러고서는 다 이제 거절을 하니까 제가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맨 땅에 헤딩한다고 될 일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저는 그래도 이 책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어떻게든지 승부를 보고 싶어서 내면은 잘 될 것 같은데 이걸 안 내줘서 그렇지 이런 생각이 또 있으니까 1인 출판을 해보려고 1인 출판 배우러 갔어요. 그런 아카데미 같은 게 있거든요. 1인 출판사 지금도 많고 사실은 그래서 갔는데 거기 강의를 하러 오신 어떤 분 중에 1인 출판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뭔가 되게 느낌이 좋았어요. 여자분이신데 M&K라는 결국에는 이 책이 나온 그 출판사 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모험적인 거를 좋아하시고 무대뽀 같았어. 뭔가 꽂히면은 그냥 앞뒤 안 재고 이렇게 바로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제 끝나고서는 찾아가서 제가 사실은 작가 지망생인데 이런 작품이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냐 이랬더니 그분이 덥석 우시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뭐에 홀린 것 같았대. 제가 마음에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냈는데 잘 됐겠어요? 당연히 잘 안 됐죠. 뭐 이걸 누가 봐요. 솔직히 긴 소설이 지금은 읽히는 시대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현타가 현실 자각 타임이라고 하죠. 엄청 이게 현실이구나. 역시 남들이 다 안 하는 건 이유가 있었어. 이걸 많이 느꼈는데, 그래도 이제 다행이었던 건 일단 평이 그래도 읽은 분들한테는 나쁘지 않았고, 어떤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은 이렇게 분량이 많은데 버릴 데가 하나도 없고, 근데 약간 이제 그분 좋게 말씀하신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뭐 글이 뼈대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더더기가 너무 하나도 없다는 거지. 좀 말랑말랑하고 좀 매끌매끌한 부분이 없고, 근데 좀 이걸 보완을 해야 된다 이건데, 사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기뻤어요. 왜냐하면 제가 추구하는 게 그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군더더기 없이 정말 딱 뼈대만 있는 글을 저는 쓰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방대한 거를 어쨌든 써낸 거고. 근데 이 책이 워낙에 분량이 길어서 접근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은 이게 그냥 연애 이야기고 약간 드라마 같아요. 좀 막 이렇게 좀 대사가 많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읽기 편해요. 훨씬. 제 그 뒤에 나온 책들은 좀 제가 더 콤팩트하게 쓴 책이다 보니까 분량은 짧아도 이렇게 술술술 넘어가는 책은 아닌 경우가 많은데, 이거 그냥 술술술 넘어가는 책이고, 그리고 요즘 친구들은 사실은 긴 소설을 읽는 그 세대가 정말 아니어서 그런 경험 자체도 없고, 요새는 다 드라마 보고 막 드라마도 막 진짜 15분, 20분짜리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좋아하신 분들이 다 그냥 되게 연령대가 우리 어머님 세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그냥 책을 마치 드라마나 요즘에 뭐 그런 거 보듯이 보던 시대거든요. 그냥 맞아요. 토지, 막 그렇게까지 토지는 또 너무 무겁기는 한데, 이런 거 있죠. 왜 빨간머리엔 시리즈 아세요? 빨간머리엔 10권씩 되잖아요. 근데 너무 재밌잖아요. 그냥 드라마 같잖아요. 그 캐릭터들이 살아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주변에서 되게 재밌게 봤다는 사람들은 내 친구들이 아니라, 친구들은 의리로 읽기는 했지만 내 친구 시어머니, 그러니까 그냥 집에 놨는데 시어머니가 오시다가 얘 너무 재밌다 이거 이러면서 시어머니가 막 읽으시고, 우리 고모, 이모, 우리 고모 정말 책 읽는 분 아니거든요. 근데 현경아 너 왜 신데렐라를 위하여 같은 책 다시 안 쓰니? 난 그게 제일 재밌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그냥 생각보다 술술 읽히는 책이니까 나 좀 연령대 있고 긴 소설 읽어봤다 하시면 재밌게 읽으실 거예요. 추천드리고 싶고, 어쨌든 근데 이게 이제 망했다 보니 다시는 책을 내달라고 못하겠지 이러고서는 이제 집에 이렇게 쭈그러져 있었는데, 그래도 사장님들은 주변에서 사실은 그런 작은 출판사들은 저자 찾기가 힘들어요. 대부분 다 큰 데서 내고 싶어 하니까, 여기서도 나름 꿈이 있는데 출판사도,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 작가가 잘 쓴다, 얘한테 한번 다시 기회를 줘봐라 이런 얘기를 들으신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반말하시거든요. 친해가지고 현경아 뭐 혹시 뭐 또 현경 작가 또 뭐 생각하고 있는 거 있어? 이래서 내가 그때 이제 제가 애니어그램에 이제 빠져가지고, 원래 그전에도 알고는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작가보다도 애니어그램 전문가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지금 애니어그램 교육 상담도 하고 있고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고서는 첫 책이 실패하고 이제 이렇게 집에 쭈그러져 있을 때 애니어그램을 좀 깊이 만나고 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애니어그램을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애니어그램으로 책을 써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 사장님이 그때 연락을 주셔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거 있어? 이래서 내가 네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했더니 이번엔 몇 권짜리야? 그래서 내가 한 권으로 쓰겠습니다 이랬더니 그래 그럼 가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나오게 된 책이 이제 어느 별에서 왔니라는 책이에요. 저랑 이제 여기 양평책방 남미숙 선생님을 만나게 해준 책이기도 하고, 이 책이 정말 제 정체성과도 같은 책이고 저의 채널명이기도 하고 저를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준 그런 작품인데, 이 책을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 그 애니어그램이라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 MBTI랑 비슷한데 이제 훨씬 더 이제 깊이가 깊은
그런 인간 성격 유형에 관한 이론이에요. 이제 오래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사실 애니어그램이 굉장히 공부하기가 까다로워요. 이게 진짜 좀 심오하고 복잡한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실용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걸 공부를 하다가 교재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사실 그게 이렇게 이론으로만 보면 어려운데 실제로 적용을 해보면 굉장히 생생하게 살아있고 되게 실용적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소설 인물들로, 그러니까 이게 유형이 1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 뭐 1번은 이렇고 2번은 이렇고 이렇게 설명하면 와닿지도 않고 너무 복잡하고 따분하니까 이거를 진짜 캐릭터별로 1번부터 9번까지 딱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이들이 이제 뒤지고 볶고 하는 걸로 알려주는 소설을 쓰면 어떨까라고 해가지고 이제 실용 심리학 소설이라는 그 장르를 제가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보시면 실제로 이제 그냥 소설로 읽어도 되고, 그 애니어그램 이론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있고, 요거를 이렇게 잘 제가 조합을 한번 해본 책인데, 이것도 사실은 근데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죠. 이런 책이 이전에 없었었기 때문에 뭐 먹힐지 안 먹힐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번 제가 요거를 써봤는데 이게 그래서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이 잘 됐죠. 사실 이 책이 2014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 책 나오고 2년 후에 나온 책인데, 이 책 나오고 바로 그 세월호 사고가 터졌던 기억이 제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실 홍보하기도 마땅치 않고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금방 이제 2쇄를 찍은 거예요. 사실 중쇄, 그 2쇄 찍기도 요새는 힘들거든요. 책들이 다 초판 다 이제 팔고 그때부터 이제 2쇄 찍어야지 그 손익분기점이라고 하죠, 말하자면. 그래서 중쇄를 찍는 게 모든 출판사들의 목표인데, 금방 2쇄를 찍어가지고 제가 진짜 그 2쇄 찍어요 이 연락을 받았을 때 그때가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진짜 행복하고 감사하고 놀랍기도 하고 감동적이고 그랬고, 이게 또 그 세종도서라고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매년 이렇게 그 문체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책들을 좀 좋은 책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책들을 한 1000권 사가지고 전국의 그 도서관에 뿌려주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에 또 세종도서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또 한 번 중쇄를 하고 지금 일단 4쇄까지 나갔는데, 저는 원래 애니어그램 전문가로 활동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공부하고 책 내고 저는 이제 또 그 다음에 다른 책을 쓰려고 했는데, 요 책을 보고 이제 애니어그램 한번 그 강의나 이런 거를 해봐라 이런 제안을 받아서 제가 그때부터 팟캐스트하고 유튜브하고 지금까지도 유튜브는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책을 아무래도 이제 저를 애니어그램으로 아신 분들은 요거를 이제 교재로도 보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꾸준히 나오게 된 책인데, 근데 이 책은 제가 그냥 꼭 애니어그램 관심 없으셔도 그냥 가족 이야기예요. 이제 주인공이 고등학생이고, 이게 나름 그 작은 아씨들이라는 소설 있잖아요. 고전 소설. 제가 작은 아씨들 소설 완전 팬이거든요. 덕후예요. 덕후 한 100번 읽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좀 오마주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 얼마 전에 그 작은 아씨들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그 드라마도 실제 그 고전소설 작은 아씨들 오마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딱 보면 설정이 되게 비슷한데, 요거는 이제 자매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남매들도 나오고, 근데 나름 그래도 되게 비슷해요. 엄마, 아빠 있고, 거기에 이제 원래 거기서 일하시는 분 계셨는데, 원작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얹혀 사는 뭐 삼촌으로 나오고, 부자 친척도 하나 나오고, 뭐 누구 이제 첫째 애인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원작 작은 아씨들이 크리스마스에 시작해서 1년 후 크리스마스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섣달 금음에서 시작해서 딱 1년 후 섣달 금음에 끝나는 뭐 이런 구성으로. 그래서 제가 나름 오마주를 했는데, 이게 좋아하는 작품 오마주를 하는 게 정말 작가한테 행복한 일이거든요. 근데 모르시더라고요, 아무도. 그래가지고 또 한번 홍보를 해봅니다. 작은 아씨들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무드예요. 그냥 밝고 건강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가족으로 이겨나가는 나가는 그런 건전한 내용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좀 잘 돼가지고 내가 드디어 작가로서 할 수 있겠구나 싶었을 때, 우리 이 M&K 출판사에서 저의 은인이시죠? 여기서 이제 그 당시가 여러분 2014년이 그 한때 왜 자기계발서 엄청 붐이었던 때 기억나세요? 그때가 한 10년째 자기계발서가 막 엄청 핫할 때요. 근데
끝물이었어요. 끝물. 자기계발서 끝물. 근데 그때 이 M&K에서 자기계발서를 너무 내고 싶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저한테 자기계발서를 써보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자기계발서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자기계발서 아무리 유행이라고 해도 저는 뭔가의 유행의 끝물에 뭘 내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너무 내고 싶은 거야. 근데 제가 이제 저한테 의뢰를 하신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어요? M&K 은혜를 갚아야 되니까 거절을 못하고 알았다 해서 한번 써보겠다. 또 쓰면은 제대로 써야 되잖아요. 부끄럽지 않은 작품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한 작품이 이런 책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책이죠. 7가지 인간 행복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에요. 이게 이제 거기서 기획을 M&K에서 해서 그래서 아니 이제 그 유행도 끝물인데 뭘 써야 되냐 이렇게 하다가 이게 워낙에 종류가 많으니까 그때까지 히트쳤던 그 자기계발서에 요거를 이제 메타 분석을 해보자. 그러니까 쫙 다 히트한 거 한 50권을 제가 다 읽은 다음에 요런 이제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요런 관점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체적으로 요거를 종합을 해보면은 이렇게 보면 되겠다라는 거를 한번 해보자. 약간 보고서처럼 제가 이거를 또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책을 냈는데 그래서 이게 실제로 메타 분석을 한 거라서 내용 자체는 읽어볼만 한데 일단 이 책의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제가 좀 만족스럽지 못한 책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일단 제목이 7가지 인간 행복 사용 설명서가 뭐예요? 너무 길고 너무 구구절절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책이 정말 제목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을 제일 마지막에 정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뭐 보면 와 제목은 기가 막힌데 읽어보면은 내용 하나도 없다 이런 책 되게 많아요. 베스트셀러 중에. 결론적으로 잘 안 먹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게 처음부터 제목이 빡 꽂혀가지고 이거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는 제가 볼 때 대부분 잘 되는데 이게 아리까리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내용은 이건 주제는 이건데 팔리긴 이게 팔릴 것 같고 이거 요즘 유행인데 또 뻔한 것 같고 이래버리면은 답이 없어요. 근데 이것도 제목을 못 정해가지고 이게 신데렐라를 위하여 같은 것도 원래 이 제목이 아니었어요. 원래 다른 제목으로 신데렐라가 들어가긴 해요. 약간 신데렐라 모티브가 있어서 근데 이제 마지막에 정한 제목이고 어느 별에서 왔니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제가 제목이 딱 근데 이 제목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쭉 가고 이제 이게 우리 사장님이 지은 제목인데 우리 사장님이 애니어그램 아시는 분들은 7번 유형이세요. 7번에 8번 날개. 저는 5번이고 7번들은 하고 싶은 거를 다 해야 되거든요. 이거 고르지를 못해요. 약간 쳐내지를 못하는 분이야. 그래서 그분 책 내신 거 보면은 진짜 뭐라 그래야 될까 내용은 너무 재밌는데 너무 이제 정제가 안 되어 있다는 느낌. 너무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 정신이 없어요, 좀. 그런 분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제 책도 내주신 거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뭐 표지나 이런 것들은 다 마음에 들었는데 조금 제목이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분석해 보기로 너무 구구절절해서 와닿지가 않는다라고 뭐 하는데 이 책은 어쨌든 간에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일단 끝물이기도 했고 해가지고 사실 잘 안 되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서 하지만 책 내용은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열심히 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출판사 사장님이 이제 좀 지겨워지신 거예요. 또 7번들이 실증을 잘 내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 열심히 출판을 하면서 뭐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지겨워졌어. 그래가지고 골드미스셨는데 갑자기 잘생긴 연하의 외국인 남자랑 눈이 맞아서 독일인이었는데 결혼해서 독일로 가버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빠이빠이 이제 감사했습니다 보내드리고 이제 저는 다시 사실 뭐 이제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뭐 출판사랑 작가랑 이렇게 어떤 그런 뭐 예를 들어 가수랑 기획사처럼 무슨 소속이 있냐 하면 사실 그런 거는 없어요. 뭐 전속 작가 이런 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 관련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한 번 냈으면은 이제 그래도 관계가 있으니까 여기서도 제안하기도 하고 여기서도 아무래도 여기 이제 우선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커넥션이 있는데 이제 미련 없이 제가 그분을 아니까 빠이빠이 보내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다시 나는 소설을 써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쓴 게 이제 저의 4번째 책인 제목이 이제 글에 이혼하자라는 소설입니다. 예. 요것도 제목 때문에 고민 엄청 했어요. 근데 딱 좋아요. 다행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또 이것도 조금 새로운 장르예요. 법률
법률 실용서랑 심리소설을 이렇게 결합을 한 컨셉인데, 제가 원래 이거를 쓸 때만 해도 뭐 결혼도 안 했고 저는 비혼이었어요. 원래 결혼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연애에 대해서 20대 때 탐구한 거는 이제 신데렐라를 위하여라는 소설로 나온 거고, 그 다음은 이제 연애는 뭔지 알았고, 결혼이랑 가족은 무엇인가, 부부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였는데, 요때쯤에 이제 마침 저의 굉장히 가까운 소중한 분들이 이혼을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느낀 것이,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막 진짜 도박을 했어, 뭐 알코올 중독이야, 바람을 너무 펴, 이래서 이혼하는 거면 아니 폭력이야 이러면은 그거 이혼해야지요. 뭐 그래도 계속 살 수도 있지만 이건데, 제가 봤을 때 그 분들은 그냥 다 너무 그냥 멀쩡한 분들이, 물론 단점은 있지만 단점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그 배우자도 그냥 그런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옆에서 겪으면서, 정말 부부란 무엇이고, 결혼이란 무엇이고, 사랑이란 무엇이고, 나이가 원하는 인생이란 무엇인가가 안 맞아서 이제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사실 이혼이란 결정이 쉬운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 삶을 결국에는 고찰을 하는 거잖아요. 이혼을 통해서 결혼이란 거의 의미에 대해서 고찰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소설은 제가 쓴 소설 중에 재밌기는 제일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이제 부부 둘이서 이제 죽자고 싸우면서 이혼 소송을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게 구성 자체가 그 챕터 이름이 이혼 의사 합의, 협의 이혼 의사 조율, 이혼 소장 제출, 피고 답변서 작성, 피고 답변서 제출, 원고 주민선언 제출, 이렇게 쭉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들이 그러니까 이혼을 조용히 합의로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이제 이게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을 하는데, 소송 절차에 따라서 챕터를 구성을 했어요. 이들이 이제 소송을 하는 이야기, 뭔가에 합의가 안 됐으니까 소송을 하겠죠? 보통은 다 이제 아이 양육권 문제거나 아니면 재산 분할 문제죠. 그거 말고는 소송까지 할 일이 사실 없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에 나오는 부분은 아이는 없고, 왜냐면 아이가 있으면 너무 사실 자식이 너무 제일 중요하다 보니 그러면 자식 얘기만 하게 될 것 같아서, 자식 같은 사업체를 같이 운영해 온 부부가 이거를 나누면서 헤어지는 이야기. 그래서 사실 보면은 법대로 해, 법적인 절차가 있어 라고는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법대로만 하겠어. 그 안에 감정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결국에는 법감정이라는 것도 있지만 법심리학도 있고,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거든. 아무리 법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둘이 마음이 그게 아니면은 그게 안 되는 거고, 사람의 마음을 법이 다 이렇게 세세하게 이제 캐치할 수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심리적으로 어떤 변화를 겪어서 이런 법적인 절차까지 받게 되고, 또 포기하게 되고 다른 길을 찾게 되고, 그런 내용을 이제 쓴 소설인데, 이거는 정말 제가 이것도 다시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그냥 혼자 썼어요. 혼자 계속 쓰다가 다 원고가 완성이 되고 나서 이거를 이제 어디다 갖다 낼까 하다가, 이제 그 전에 MNK에서 책을 낼 때 거기서 일했던 이제 편집자가 있는데, 그 편집자는 이제 다른 출판사에서 일을 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편집자를 만나서 제가 이제 공고를 주면서, 지금 이제 당신이 일하고 있는 출판사에 한번 물어봐줘라. 그래서 가져갔는데, 거기서 책을 한번 내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책이 나왔고요. 제목을 너무 제일 많이 고민한 거였어요. 이거 뭐 제가 미룬 거는 아닌데, 왜냐면 이게 사실은 그래 이혼하자는 너무 좀 단정적이잖아. 꼭 이혼을 하자 이런 내용은 아니고 고민하는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좀 이게 자극적으로 가야지 눈이 간다. 근데 제가 아는 분들은 너무 읽어보고 싶은데, 이 책이 이렇게 집에 있으면은 배우자가 뭐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보고 뭐냐고 막 이런다는 거야. 그래서 뭐 좀 이제 오히려 진입장벽이 높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이 책은 이제 제일 저한테 이제 의미라고 하면은 처음으로 이제 드라마 판권이 팔린 책이에요. 드라마가 나오진 않았어요. 드라마 판권이 팔린다고 사실 나오는 거는 아니어가지고, 이제 일단 드라마 판권 다 사놓고 봐요. 요즘에 방송사에서
그렇죠. 워낙에 콘텐츠 그게, 그러니까 보면은 요것만 가지고 나온다는 보장은 없고, 예를 들어서 이혼에 대한 드라마를 찍고 싶다 하면은 관련 판권을 다 사요. 왜냐면 나중에 뭐 표절 걸리고 이러면 골치 아프거든. 그래가지고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아이디어 이렇게 좀 섞어가지고, 근데 판권 샀으니까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많이 사놔요. 좀 괜찮다 싶은 건 다 사요. 그래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SBS에서 판권을 사갔는데, 굉장히 기뻤죠. 그것도 저의 소원 중에 하나이기도 했고. 네, 판권 진짜, 근데 그거 천차만별이에요. 이게 작가가 이제 경력이 있고 이름이 있으면은 비싸고, 근데 보통 이제 전 처음 파는 거니까 유명한 작가도 아니고 그러면은 한 몇천만 원 줘요. 한 2천에서 한 4천 요 정도. 근데 제가 그때 놀랐던 거는 요거를 판권을 이제 사신 분이 저한테 컨택을 하신 분이 그 SBS에서 PD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었나 아니면 거의 이제 원로? 그런 분들이 이제 실무는 안 하시니까 요런 거 보러 다니시더라고요. 콘텐츠 발굴하러 다니시는데 그분이 신데렐라를 위하여 때부터 저를 알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이 책이 정말 안 팔렸지만 의외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좀 예, 컨셉이 그리고 좀 충격적이었나 봐요. 너무 길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요때도 보고 이거를 판권을 살까 하다가 그거까지는 아니고 하고 기억하고 있다가 저의 작품이 또 나와서 봤는데 이거는 괜찮아서 그래서 제가 세상에 진짜 열심히 하면은 날아가는 거는 없구나. 제가 그거를 깨닫게 됐고 그래서 아무튼 요 책이 나오고 이제 이건 니케북스라는 그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이 독일로 날아가셨던 이 M&K 사장님이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셨어요. 가서 살아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외국인 남자랑 이분 한국에서 날아다니던 분인데 애 때려치고 갔는데 뭐 말도 안 통하지, 애 키워야지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갑자기 제가 이 책을 내니까 갑자기 전화를 한 거예요. 축하한다. 김연경 작가 축하해. 그래 이혼하자. 나온 거 봤어. 근데 외국인이랑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이러면서 진짜 진지하게. 일단 애를 데리고 들어오세요. 제가 이걸로 이제 법적인 것도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다행히 이혼은 안 하시고 이제 좀 애가 조금 크니까 이제 또 심심해진 거지.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나는 또 출판을 계속 해야겠다. 사실 꼭 한국에 있어야지만 출판사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나오셔가지고 거기 또 여기서 왜냐면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은 아니지만 이제 같이 일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외주 주고 이렇게 하면서 관계 쌓은 분들이랑 그분들이랑 이제 사실은 책을 내려고 왔다기보다는 내볼까 이러고 와가지고 그냥 연말에 회식을 하는데 제가 회식 자리에 갔어요. 맞다. 그리고 그때 제가 제 인생에도 큰일이 있었구나. 제 인생에 정말 큰일이 또 거의 엄마 돌아가신 거 다음으로 큰일이 뭐였냐면 제 여동생이 있거든요. 제 여동생이 이제 먼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애가 새쌍둥이가 태어난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게. 그래가지고 새쌍둥이가 한꺼번에 태어났는데 저희는 친정엄마가 없잖아요. 동생 직장 계속 다녀야 되고 물론 시부모님이 도와주시긴 하지만 이게 셋이다 보니까 그분들도 주말엔 가서 쉬셔야죠. 제가 애를 같이 키웠어요. 정말. 그러니까 저는 진짜 애 낳을 생각도 없었는데 애 낳을 생각은 지금도 없는데 저는 그냥 애를 키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갓난 애기들을 셋 중에 또 2명이 되게 까다로운 기질이에요. 그 애들도 기질이 다르잖아요. 하나는 순둥인데 둘이 그래서 정말 잠도 못 자고 막 이렇게 쇠가 빠지잖아요. 여기 애기 어렸을 때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뭐 책이고 뭐고 그러고 있던 차에 이제 그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회식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뭐 얘기를 하는데 미술 에세이를 써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또 미술 에세이가 유행이었어. 그림의 힘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걸 또 써보고 싶대. 근데 제가 약간 너무 책을 쓰고 싶었어요. 그때 진짜 애만 보고 이러다 보니까 나도 작가인데 근데 소설은 못 쓰겠어. 소설은 왜냐하면 너무나 집중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작업이 방대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또 미술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미술 에세이라면 쓸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에세이는 짧게 쓰면 되니까 저 미술 좋아하는데요 이런 거야. 그때 거기서 이제 나한테는 부탁할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뭐 애 키우느라 쇠가 빠지는 거 알고 있고 제가 미술 좋아하고 그런 것도 잘 몰랐나 봐요. 그랬더니 너무 기뻐가지고 딴 말 못하게 바로 과일 박스 사가지고 들려보내고 다음날 바로 계약서를 붙여주더라고요. 우리 집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졸지에 계약서 쓰고 계약서를 쓰고 이제 책을 쓰게 되는 경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책이 이제 명화 한 장 테이크 아웃이라는 미술 에세이예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후부터 이제 근대까지, 현대 전까지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뭐 모네, 마네, 르누아르, 고흐 이런 작가들 있잖아요. 그런 시대에 이제 서양 명화에 대한 그런 에세이인데 뭐 사실 그런 에세이 워낙 흔해요. 그래서 이제 컨셉을 어떻게 잡을까 하다가 다 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냐 하면은 미술관에 가고 이런 명화를 접하는 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미술관은 놀러 가듯이 가면 된다. 이거 뭐 인상파니 뭐니 공부할 필요 없이 그냥 가서 내 삶의 어떤 추억이라던가 내 취향이라던가 그냥 그런 거랑 만나는 부분에서 이제 그 그림을 좋아하면 되는 거고, 그 그림이 마음에 들고 그 작가가 마음에 들면 거기서부터 알아가면 된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미술을 접했거든요. 제가 워낙 미술 좋아하고 그림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보다 보니까 예뻐서 보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미술사 공부하려면 진짜 머리가 빠개지지만 그래도 뭐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인상파는 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상파의 그림을 보면 그냥 그게 있어요. 그 느낌이 있어요. 진짜 애니어그램 공부하는 거랑 비슷해.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보다 보면 아, 이 얘기구나. 그거가 더 이제 훨씬 근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길이니까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책 이제 그 챕터 구성도 그냥 어떤 무슨 사조라던가 그런 거에 따라서 구성을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이런 뭐 꿈에 대한 그림, 사랑에 대한 그림, 뭐 아픔에 대한 그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주제를 해가지고 이제 소설은 또 안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정말 누구에게나 제일 추천할 만한, 읽기도 가볍고, 그리고 제가 사실은 저의 얘기를 잘 안 쓰거든요. 보통 자전적인 얘기 쓰는 작가들도 많은데 저는 자전적인 얘기를 별로, 좀 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얘기를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져가고, 오히려 지금은 좀 자전적인 얘기를 이제는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것이고, 작가들도 보면 정말 그냥 자기의 이야기인데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울림을 주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 사람이 얼마나 객관적이겠어요. 사실 나도 주관적인 어떤 사람일 뿐이니까 이제는 자전적인 얘기를 쓰고 싶은데, 그때까지 쓴 적이 없는데 이거는 그래도 에세이라서 미술 그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저의 어떤 추억이나 경험이나 저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도 제일 많이 들어간 책이라, 만약에 이제 김연경 작가를 개인적으로 좀 내적 친밀감을 쌓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이 책을 제일 추천을 드려요. 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읽기도 편하고, 뭐 예쁜 그림들 뭐 당연히 화보 있잖아요. 이제 이 책은 제목도 너무 마음에 들고 그냥 이제 커피 테이크아웃 하듯이 이렇게 편하게 미술 작품을 감상해라 뭐 이런, 그러고 나서 이제 요 책의 내용 중에서 이제 뭐 왜냐면 그림도 좀 이렇게 19금 그림이 있잖아요. 그런 거 빼고, 너무 폭력적이고 이런 그림 빼고 이제 나머지를 좀 어린이 타겟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미술 사조에 대한 설명도 좀 곁들이고 좀 교육적으로 좋아야 되니까, 그리고 내용도 조금 더 쉽게 고치고 이제 얘기도 이제 어린이들 타겟으로 이제 말투도 좀 고치고 해가지고 재편집을 해서 나온 책인데, 일단 그림의 힘이라는 책이 너무 히트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것도 뭐 제목 당연히 제가 지은 거 아니고요. 약간 그 작가가 쓴 것처럼 보이게끔 하려고, 왜냐면 그림의 힘이 워낙 유명하니까 어린이를 위한 그림의 힘이라고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뭐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아니래. 그런 건 없대요. 그래가지고 냈는데, 자녀를 키우신다거나, 그리고 이거 어린이가 아니라도 저희 아빠도 그러셨어요. 아빠 뭐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어르신이니까 오히려 이 책을 읽으면은, 왜냐면 이 책에 이제 그런 미술 사조에 대한 설명도 조금 더 들어가 있고 하니까 더 얇기도 하고, 읽기가 재밌다고, 어른이 읽어도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린이 책이나 청소년 책 어른이 읽어도 재밌어요. 아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인성도 스펙이다라는 책은 뭐냐면은, 요건 이제 공저예요. 지금까지는 저희 유일한 공저인데, 제가 이제 애니어그램이랑 성격 심리학에 대해서 하는 그 방송 말고 요거는 한 몇 년 정도 같이 한 그 팟캐스트 방송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그 대학 교수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 그러니까 인성교육이 지금도 좀 핫한데 인성교육이 되게 강조가 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주제로, 그러니까 뭐 이런 팟캐스트를 누가 재밌어서 듣겠어요? 그냥 약간 그 교재로 개발하기 위해서. 근데 컨셉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섭외받고 들어갔는데, 뭐 철학 전공하시는 분, 그리고
상담 전공하시는 분, 교육 전공하시는 분, 저는 심리 전공은 아니지만 심리학을 계속 팠으니까 심리학의 이제 관점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를 놓고 뭐 인맥이란 무엇인가, 그런 인맥을 철학의 관점에서 보고 상담의 관점에서 보고 심리의 관점으로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토크를 하는 그런 팟캐스트 프로그램이 인성역전, 인성으로 인생 역전하서 인성역전이에요. 그것도 이제 그 PD님이 지으셨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컨셉이 좋아서 제가 이제 섭외받고 들어가서 계속 하던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실제로 이제 대학교 인성교육 교재로 개발이 돼서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몇몇 학교에서. 근데 이제 그거를 청소년용으로, 사실 또 청소년들이 들어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청소년용으로 이제 재편집을 해가지고 그거를 교재로 내보자. 어차피 이제 음성 자료는 대학생 타겟으로 한 거니까 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MNK에 저희가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보시면 이거는 쭉 이렇게 실제로 그 방송 내용을 이렇게 누가 얘기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편집은 제가 했어요. 이제 제가 이제 내용을 아니까 쭉 이제 녹취해가지고 편집해서. 근데 이것도 굉장히 내용이 좋다고 읽으신 분들이 다 뒤에 워크북도 있어요. 이렇게 실제로 요거 뭐 상담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자료가 또 있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공감 이러면은 그 대화 연습하는 그런 워크북 같은 자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제 덧붙여가지고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청소년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보시면 좋으신 책이고, 이제 MNK에서 또 책을 이만큼 내고 이제 그분은 다시 못 나오게 되셨어요. 왜냐면 코로나가 터졌거든. 독일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잠잠하던 차에 이제 가장 최근 자기자, 저의 가장 지금까지는 제일 잘된 작품, BTS 덕분에 시작하는 청소년 심리학 수업이라는 이제 청소년 도서이고 이제 심리학 에세이 이런 책이 있는데, 요거는 진짜로 이게 명진서가라고 요 사장님도, 저희가 지금까지 책 낸 이 출판사 사장님들이 다 여자분이세요. 제가 여자분들이랑 이렇게 인연이 깊나 봐요. 그래서 요 분이 옛날에 되게 큰 출판사 하시다가 이제 한창 쉬시다가 지금은 약간 1인 출판처럼 해서 나오신 분인데, 이분이 BTS가 하도 인기니까 뭐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BTS 가사가 굉장히 철학적이고 좀 심리학적으로 이제 분석할 내용도 많고 해가지고 그런 내용으로 책을 써보면 좋겠다라고 이제 기획을 하시고 적당한 저자를 찾다가, 제가 아이돌을 원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이돌 좋아하기로 유명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이돌을 좋아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이제 심리학에 대한 활동도, 저술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청소년, 제가 뭐 사범대 나오기도 했지만 청소년 도서도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의뢰를 주셔가지고 제가 재밌을 것 같기는 한데, 또 저는 제가 실제로 아이돌을 좋아하다 보니 BTS 이름을 팔아서, 말하자면 BTS 코인이라고 요즘에 그래요. 인기 있으니까 이제 개나 소나 다 BTS 얹어가지고 장사하려는, 저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기가 너무 싫어요. 그건 정말 팬에 대한 예의가 아니거든요. 저는 아미까지는 아니지만 당연히 저도 방탄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진짜 이거를 쓸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러고선 3개월 동안 BTS의 전체 노래 가사와 여러 가지 저의 심리학적인 지식들을 쭉 정리를 해서 이거는 할만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결론이 나서 이제 오케이를 해가지고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이 진짜 잘 됐어요. 사실은 제가 이 책 쓰기 전까지만 해도 이만큼 나왔잖아요. 내가 한 8년, 8, 9년을 책을 이렇게 7권을 냈는데, 사실 저는 그래요. 이 책이 뭐 다 그렇게 잘된 책도 있지만 아닌 책이 더 많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누군가가 책을 내자고 하고 책을 낼 기회가 생기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되게 감사한데, 사실 이걸로 제가 뭐 생계가 된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저의 사실 생계를 꾸리는 직업은 애니어그램 전문가예요. 애니어그램 교육 상담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때쯤에는 좀 이제 작가로 활동을 좀 쉬어야겠다. 왜냐하면 이제 애니어그램 교육 쪽으로 너무 수요가 많았어요. 애니어그램을 제대로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배우고 싶은 분들이 이거를 조금 더 제대로 좀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저도 하고 싶은 거 솔직히 해봤잖아. 이만큼 저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요. 그래서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다 해봤는데 이제 뭐 한계도 받고 가능성도 받고, 사람들이 나한테 원하는 거는 애니어그램
전문가야. 그러면은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30대를 불태웠으니까 40대부터는 애니어그램 교육자로 가야겠다. 대학원도 가고 이제 애니어그램 전문가로서 준비를 하면서 작가 잠깐 쉬어야지 하고 있던 차에 이제 이 책을 마지막으로 쓴 건데 이 책이 잘 됐단 말이에요. 지금 7세까지 찍고 이거는 학교에서 이제 밀선 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이걸로 강의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 지금까지도 계속 나가거든요. 2020년 말에 나왔으니까 이제 2년 된 건데 제가 작가로서 어쨌든 저는 이제 원 시즌을 마무리했다고 생각을 해요. 10년도 지나고 그래서 이제 시즌 마무리하고 조금 쉴 건데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잘 된 게 없으면 그냥 잘 안 돼서 쉬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그래서 마지막 책이 잘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로 이제 활동을 2년 동안 많이 했지만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만 이제 이것 우려먹는 것도 이제 슬슬 그만해야 되지 않나. BTS도 활동 중단 마당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작가 이제 인생의 1막을 마무리를 하고 10년도 마침 또 10년째도 됐고 여기 맨땅에 헤딩도 삽질도 진짜 10년을 하니까 뭐가 되는구나. 이제는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뭐를 해야 되는지도 보이고 그래서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안 그래도 그래도 나름 저도 뭐 방송활동 이러고 하다 보니까 나름 독자분 팬들도 계셔가지고 행사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또 내가 뭐라고 귀찮기도 하고 대학원 다니느라 힘들어가지고 공부하는 게 이제 상담 심리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학위가 없다 보니까 교육대학원으로 가가지고 교육상담 심리를 하고 있어요. 공부하느라 힘들기도 하고 해서 그냥 방송이나 찍을까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인연이 닿아가지고 여기 양평책방 할머니에서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오프라인 행사를 소소하게나마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저의 이야기는 일단은 여기까지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제 궁금하신 점이나 그런 질문이 있으면 제가 답변 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앞으로 일단은 제가 애니어그램 교재를 쓸 생각은 지금 하고 있어요. 계획이 있고 기획도 하고 있고 애니어그램 교재가 시중에 되게 많기는 한데 좋은 교재도 있고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좋은 교재들이 보통 좀 옛날에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 미국 분들이 쓴 책이라서 조금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해하기에 문화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 국내 저자가 쓴 교재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 좀 제 마음에 드는 퀄리티가 없어서 제가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교육자로 활동을 하려면 그래서 애니어그램 교재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어느 별에서 왔니가 애니어그램을 주제로 한 그 가족들의 이야기잖아요. 요거 소편을 써달라는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크고 나서의 얘기를 왜 작은 아씨들도 소편 나중에 나왔잖아요. 이 친구들이 크고 나서. 그래서 아직 이제 소편 제가 너무 사랑하는 소설이라 얘네들의 이제 그 뒷이야기를 쓰기가 되게 무서워. 되게 잘 써야지 될 것 같고 얘네의 그 미래를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 막 이래서 근데 나중에 이제 저는 언젠가는 소설을 다시 쓰고 싶어요. 나중에 언젠가는 소설 다시 쓰고 싶어서 그때 되면은 써볼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일단은 계획한 일에 매진하는 걸로. 일단 근데 그건 정말 사람마다 다르기는 한데요. 그리고 책도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출판사랑 미리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는 사실 쓸 수밖에 없어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물론 마감을 지키는 작가는 잘 없지만 저는 마감 다 지켰어요. 그래서 마감을 어기지 않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내가 진짜 그게 아니고 이게 왜냐면 신인분들은 누가 출판사가 내준다고 약속한 게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는 어떤 걸 추천을 하냐 하면 그냥 집에서 쓰시지 말고 요즘에는 브런치니 뭐니 뭐 브런치는 사실은 좀 진입장벽이 있는데 블로그나 이렇게 써서 바로 공개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SNS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저는 연재를 하시라고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혼자 이렇게 쓰면은 되지가 않고 이거 뭐 누가 많이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왜냐면 뭐 하면은 비공개로 해서 아는 사람들한테만 예를 들어서 알려준다든지 저는 글 혼자 쓰지 말라고 해요. 정말 글 쓸 생각이 있어? 정말 작가가 될 생각이 있어? 그러면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쓰고 일기 써서 나 힐링받고 싶다 이건 아니지만 나 진짜 작가 되고 싶다 이러면서 근데 부끄러워서 안 보여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부끄러울 수 있지만 글은 나 혼자 봐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글을 쓰든 그림을 그리든 음악을 하든 내가 정말 하고 싶으면 해서 보여줘서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그리고 진짜 내가 좀 게을러져도 단 몇 명이라도 아는 사람이 너 왜 요새 안 쓰냐?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사람이 그거 알아서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정말 가끔 가다가 막 역사적으로 왜 있잖아요. 어떤 사진가가 평생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고 혼자 사진 찍었는데 나중에 까보니까 엄청난 명작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으나 그거는 진짜 역사에 남는 거고 보통 사람들은 공개를 해서 꾸준히 쓰는 거기다가 연재를 하게 되면 그래도 시리즈를 자기가 벌려놨으니까 뭐 그랬는데도 안 될 수도 있죠. 뭐 그렇지만 그거를 해놔야지 저는 글이 모인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한 분들이 책을 내시더라고요. 일단 하셔야 돼요. 일단 쓰세요. 생각 많이 하고 준비 많이 하지 마시고 일단 써서 나와 봐야지 부족해도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지 혼자 완벽한 거를 준비해서 내려고 하면은 안 된다. 그거는 사실 워드 프로그램 쓰시면은 이렇게 손글씨 쓰시면 모르겠는데 워드는 요즘엔 맞춤법이 틀리면 이 빨간 줄을 쳐줘요. 걔네들도 사실은 내가 볼 땐 그렇게 100% 정확하지 않지만 일단 아주 말도 안 되는 것들은 걔네들이 잡아주는 게 있고 맞춤법 같은 거는 사실은 맞춤법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사실 어렵거든요. 저도 작가지만 아직도 가끔 가다가 이거 맞춤법 이거였어 하는 거 있고 바뀌거든 또. 그게 법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거 없애자는 얘기도 있어요. 너무 편협하다. 이거 뭐 누구 마음대로. 막내 동생 무슨 일이야. 막내 동생인데 막내 동생이 표준어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싫은데 나 그렇게 쓰고 너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너무 그런 거에 이제 연연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정말 이거는 맞춤법이 틀렸다 하면은 사실 체크를 해드릴 수 있는데 체크를 받은 사람이 이제 자존심이 상할까봐 그게 걱정인데 내가 그런 걸로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난 배우겠다라는 마인드가 있으면은 주변에 잘 아시는 분한테 그런 거 좀 글 좀 쓰신 분한테 봐달라고 부탁하면서 배워야 되는 거지. 그거를 맞춤법을 내가 잘 틀리는 맞춤법을 내가 리스트를 보고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써보고 틀린 거를 알아야지 배워가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긴 시간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 와주신 분들 저를 몰랐더라도 진짜 뭐 대단할 거는 없지만 항상 성실하고 진심인 작가를 하나 알았다. 김연경 작가라고 그렇게 마음에 두시고 돌아가시면은 저는 정말 기쁘고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